토요일 날 이렇게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행사를 이끌어 주실 좌장 선생님을 먼저 제가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좌장을 맡아주신 임종환 교수님께서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하시고 연세대학교 보건학 박사를 수료하셨습니다. 현재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및 보건대학원 학장을 역임하고 계시고 한국 커뮤니티케어 보건의료협의회 상임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이외에도 1차 보건의료학회를 포함해서 너무도 많은 이제 사회적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나라 보건의료 그리고 복지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많은 수고와 공헌을 해주고 계신 분입니다. 임종환 교수님 모시고 오늘 심포지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개를 받은 한국 커뮤니티케어 보건의료협회의 상임 대표를 맡고 있는 임종환입니다. 한국 커뮤니티케어 보건의료협회와 가톨릭대학교 인천 성모 광역 호스피스 센터에서 오늘 의미 깊은 심포지엄을 마련했습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생애 말기 돌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로 건강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건강권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이 돌봄과 의료가 유기적인 연계성을 갖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돌봄과 의료가 유기성을 갖고 있지 못했을 때 가장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되는 부분들이 바로 생애 말기 돌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나라 통합 돌봄에 대한 기반이 잘 갖춰지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특히 돌봄의 사각지대가 되는 부분들은 바로 생애 말기 돌봄이다. 돌봄의 아킬레스건과 같은 부분들이 바로 생애 말기 돌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이 심포지엄을 통해서 지역사회 중심의 생애 말기 돌봄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세 분이 발표를 하고 이제 종합토론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표자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대학교 간호대학 장숙랑 교수시고요. 가정 내 임종 지원을 통한 존엄한 죽음 보장에 대해서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잠깐 장숙랑 교수님 양력을 소개를 해드리면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학사를 마치시고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 석사 박사를 마치시고 현재 중앙대학교 적십자 간호대학 교수 학장을 맡고 계시고 현재 1차 보건의학회 수석 부회장, 한국건강항평성학회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아마 생애말기 돌봄과 관련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가장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전문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장선홍 교수님 발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중앙대학교 장숙랑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가정 내 임종 지원을 통한 존엄한 죽음 보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사망하고 싶으신지요? 우리 한국인들의 사망 장소에 관한 몇몇 연구들을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2006년부터 모집한 우리나라 중고령자들의 건강 상태와 노동 현상, 다양한 고용 형태 또는 경제 수준 등등을 포함해서 조사하고 있는 한국 고령화 연구 패널 자료를 통해서 산출한 자료입니다. 2006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한 15,000명 정도의 중고령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사망했던 사망자들을 대상으로 출구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출구조사를 했을 때 전체 사망자 중에서 한 64% 정도가 병원에서 사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20% 정도는 이제 집에서 사망하시고요. 한 10% 정도는 이제 요양시설이나 시설에서 사망하시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수준들을 이제 시계열적으로 보면 2008년부터 2014년까지의 추적 관찰 결과를 보면 집에서의 사망은 점점 줄어들고 병원에서의 사망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시설 사망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수준이 얼마나 높은 거고 얼마나 낮은 건지에 대해서 감이 안 잡힐 수도 있는데 그 주요 외국에서의 특히 이제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는 주요 외국에서의 집에서의 사망률을 보면 40에서 50% 정도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정도로 집에서의 사망, 가정 내 임종이 상당히 낮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표로 보여드리는 것은 그렇다면 남녀에 따라서 또는 농촌 지역 거주자나 또는 도시 지역 거주자에 따라서 사망 장소가 좀 달라지는지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산출한 표입니다. 남녀에 따라서 봤을 때 좀 특이한 것은 남성인 경우에 병원 사망률이 점차 더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게 여성에 비해서 훨씬 더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양상입니다. 여성은 그에 반해서 시설에서의 사망이 남성보다 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한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성 같은 경우는 사망할 때 그 장소로서 시설에서의 사망이 훨씬 더 많다. 여성들은 돌봄이 필요하고 생애 말기에 왔을 때 시설로 갈 확률이 많다는 것이고 남성은 생애 말기에 와서 병원으로 가서 사망하게 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촌과 이제 도시 지역으로 비교해 봤을 때 표에는 제가 가져오진 않았지만 농촌에서 사망하시는 분들이 집에서의 사망이 도시보다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가족 내 임종 지원을 더 잘 받고 있기 때문에 농촌에서는 집에서의 사망이 더 높은가라는 질문을 해볼 수도 있는데요. 그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집에서의 사망이 농촌 지역에도 높았다는 것은 사망한 이후에 발견된 경우가 농촌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이지 가정 내 임종 지원을 더 농촌에서 잘 받고 있어서 가정 내에서 사망하시는 것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족 내 임종 지원이라는 그 내용을 떠나서 임종 그 순간에 생애 말기 그 순간에 그 죽음의 질, 생애 마지막에 그 삶의 질, 그 부분은 또 어떤가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주요 국가와 함께 죽음의 질을 지표해 본 연구 결과가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이 스파이더 맵, 이런 맵들을 보면서 이런 지도를 보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 모양이기도 하고 다른 사회와의 비교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이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선이 바로 한국을 의미하는데 한국은 모든 질 지표에서 다른 외국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상태를 보이고 있고 그 낮은 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특정 영역에서는 조금 더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0에 훨씬 가깝게 모양이 일그러져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그 일그러진 모양에 해당하는 지표가 무엇이냐 하면 접근성입니다. 생애 말기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자원으로부터의 가용성, 접근성, 그것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다. 접근성이라는 것은 자원이 있는데 접근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availability, 즉 없기 때문에 사실 가용하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생애 말기 돌봄에 관한 자원 자체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죽음의 질 지표를 살펴봤을 때 OECD 국가 중에서 이 지표에 참여했던 40개 국가 중 우리나라가 32위였습니다. 상당히 낮은 상태였고 이걸 높여 나가는 길을 이제 찾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과제 앞에 우리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질 지표가 높았던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정책적인 여러 가지 시도들을 우리는 그래도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런 시도들이 우리 사회 맥락이나 우리 사회 정책적인 환경이나 또는 정치적인 환경들에 맞는지 살펴본 후에 도입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말씀드린 대로 외국에서의 주요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그런 시도들이 한국에 그대로 가져올 수 있는지 없는지를 어느 정도 살펴보려면 우리 국민들의 인식 수준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동안 많은 제도들이 일본이나 뭐 독일이든 많은 제도들이 그대로 이제 수입되어 오면서 사실상 우리 한국 사회에 맞는가라는 질문들을 할 때
사실상 그 질문들에 답하기도 이전에 정책 단위에서 먼저 도입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러기 전에 일단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를 알고 우리 시민들의 인식 수준과 요구사항을 더 잘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생애 말기 케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에서 한 60%는 가족과 지인과 생애 말기 임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편안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비교적 50% 이상의 시민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70%가 죽음에 임박했을 때 내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병원에서 보면 지금은 우리 부모님께 알려주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전히 그런 인식 속에 우리는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또 생애 말기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물어봤는데 단연 가장 많이 원하는 것은 고통이 없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질병이나 증상으로부터의 완화, 그 다음에 우수한 병원 치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생존 가능성이 낮더라도 병원 치료를 받겠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40%가 받고 싶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런 요구들에 대해서 그 의미와 왜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 사회에서의 맥락도 해석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생애 말기 의료적인 돌봄과 또 요양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다양한 돌봄 서비스가 많이 필요한 그 순간에 그러니까 의료적인 돌봄에 훨씬 더 매달리고 거기에 더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해볼 수도 있고요. 또 그동안 생애 말기 돌봄에 대한 적극적인 어떤 인식 수준이 없기 때문에 그게 병원 이외에 다른 곳에서 가능할까라는 그런 질문도 있을 것입니다. 존엄사 선택 의향은 한 58% 정도 나타난 것으로 보였습니다. 국내 호스피스 완화 의료에 있어서는 입원형 호스피스 완화 의료 시범 사업이 있고 또 가정용 호스피스 완화 의료 시범 사업, 또 자문형 호스피스 완화 의료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입원형 호스피스 완화 의료 사업은 암 환자에 좀 한정되어 있고 호스피스 병동을 운영하고 있는데 가정용 호스피스 같은 경우는 서비스의 공급량이 매우 적습니다. 따라서 생애 말기에 중요한 자기결정권을 극대화하기에는 모든 생애 말기 대상자들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장기요양 서비스가 있는데 장기요양 서비스가 재가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가의료 서비스의 유일한 지금 현재의 서비스는 방문간호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고 방문간호 이용률은 2%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과 같이 의료와 요양을 연계하려는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고 올해 또 시범사업을 처음으로 실시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여전히 장기요양 재가의료 서비스는 굉장히 불충분한 상태였는데요. 장기요양 수급 노인과 가족은 회복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기능 악화와 삶의 질 하락을 그대로 고스란히 안고 있습니다. 중증도로 넘어갔을 때 돌봄이 필요한 인정자가 분명히 우리 사회에는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필요한 적정 의료에 대한 보장이 없었고 장기요양 상태에서 더 악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보건의료 서비스와의 접목은 전무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노인건강정책, 이제 우리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안에서의 노인건강정책만 보더라도 건강한 노인 또는 건강 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 또 노쇠 노인, 치매 노인에 대한 여러 가지 활동들은 명시가 되어 있지만 임종 노인에 대한 다양한 활동, 꼭 필요한 활동들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고 호스피스 완화 의료, 즉 암 환자 중심으로 다시 암 환자 관리로 넘어가 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노인만 보더라도 건강한 노인부터 임종 노인까지의 건강의 스펙트럼 안에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인 건강 정책 안에 임종 노인을 위한 정책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치매 노인까지만 포함되고 임종 노인 부분은 빠져 있다는 것도 이 국가 정책에서 이런 방식으로 구성한 것도 사실상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혹시 우리가 국가에서 하는 정책이든지 간에 또는 지자체에서 하는 정책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중요하다기보다는 할 수 있는 정책화가 가능한 것만 선별해서 그걸 중심으로 하는 것은 아닌지 전체 스펙트럼을 다루지 않고 이 부분은
암 쪽에서 다루니까 굳이 노인 건강 정책에서 우리가 호스피스를 다룰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해서 빼놓는다든지 네, 그런 식의 흩어진 결정들을 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료, 복지, 보건, 돌봄의 연속선상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지역사회에서 포괄적으로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입원형 호스피스 완화 의료 확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하면 되느냐라는 이제 질문으로 넘어가서 입원형 호스피스 완화 의료 확대가 필요한데요. 암 환자 중심을 넘어서서 고령자를 포함한 모든 생애 말기 및 임종 전 환자가 입원형 호스피스 완화 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희망하는 경우 모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생애 말기 환자 호스피스 입원 진료를 제공하고 입원 진료 서비스 안에는 전인적인 돌봄과 다학제 서비스, 임종실 지원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겠습니다. 지정 기준을 갖추고 그 기준에 맞는 의료기관들은 신청하는 상급종합이든 종합병원이든 병원이든 요양병원이든지 간에 지정 기준을 갖췄다 하면 신청하고 호스피스 병동을 설치할 수 있도록 운영 지원을 해야 될 것입니다. 병원에 입원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고 또 집안에 계시는 어르신이나 조부모님이나 또는 자녀들이나 병원에 입원을 해서 여러 가지 질병 치료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병원에는 돌봄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병원에는 간병이 없습니다. 간병은 가족의 몫이고 간병인의 몫입니다. 우리가 고용한 간병인의 몫이고 병원의 몫은 아닌 것으로 되어 있죠. 병원이 더 이상 간병이라는 역할을 간호에서 분리시키고 돌봄이라는 역할을 가족에게 짐지우는 방식으로는 이제 이 돌봄 요구가 증폭된 우리 고령사회, 특히 생애 말기 환자를 돌봐야 하는 이런 입원형 호스피스 생애 말기 돌봄을 지향하는 국가에서는 이런 식의 간병과 돌봄 형태로는 어렵습니다. 그동안 간병의 역할, 오른쪽 동그라미에 있는 이 욕창 예방이라든지 소변 계량이나 식사 보조, 옷 갈아입히기, 투약 확인, 화장실 이용 보조 모두 간병인의 역할이었고 모두 가족의 역할이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안 하면 간호사한테 혼납니다. 그리고 간병인이나 가족들은 이 역할을 하고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이것들은 간호사를 도와주는 것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보호자의 몫이고 어려우면 대리 보호자인 간병인을 고용하는, 그래서 결국은 경제적인 모든 부담은 가족에게 짐지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우리가 했던 간병인의 역할 그리고 우리가 했던 가족 돌봄의 역할은 간호 보조였습니다. 입원형 서비스에서의 모든 이런 돌봄 역할들은 간호 보조로서 간호 안에 들어와야 되고 간호가 관리 감독하고 있어야만 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가치를 가지고 시범 사업을 한 것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죠. 결국은 입원형 서비스에서는 이런 간병과 돌봄에 대한 역할을 병원이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정도의 그 정도의 지원이 있어야 하고 그런 정도의 지원을 통해서 간병도 간호의 관리 감독 하에 제대로 잘 모니터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병원이 필수적으로 직접 고용한 간호 보조 인력에게 허용되는 간호 보조 행위여야 되겠고요. 이런 병원에서의 벽원형 또는 입원형 생애 말기 돌봄에서 이 간병과 돌봄에 대한 역할들을 충분히 해준다면 사실상 생애 말기 길 수도 있고 또는 짧을 수도 있는 그런 많은 돌봄의 역할들에서 가족원들은 그 돌봄의 과정에서 함께 생애 말기를 맞이하고 가족과 함께 이런 간병의 부담을 넘어선 그런 아름다운 생애 말기를 위한 준비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생애 말기를 맞이하는 많은 가족원들은 돌봄에 지쳐 있습니다. 끝도 없는 돌봄 노동에 지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이 부분을 같이 공유하고 상호 돌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주요국들의 생애 말기 환자 기반의 여러 가지 지원점들을 좀 살펴보면 시사점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재가 중심으로 하려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크게 걸려 있고
벌써 2008년, 9년 또는 2006년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또 법을 바꾸거나 새로 제정하거나 또는 센터를 만들거나 이런 방식으로 1차 의료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해왔고요. 그런 여러 가지 시도들에서의 시사점들이 많습니다. 특히 영국 같은 경우는 벌써 2008년에 생애 말기 돌봄 전략을 국가적으로 발표하고 지역 조직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사회에서 보건의료와 사회 서비스가 결합되는 방식으로 생애 말기 돌봄을 다양하게 모델링했고, 미국 같은 경우도 가정 호스피스를 통해서 생애 말기 돌봄이 본격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 수가를 향상하고 있고요. 임종 장소는 가정이 50% 이상이라고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재택의료와 요양의 연결을 통해서 지역 포괄센터에서 이미 제가 케어 서비스를 중심으로 해서 호스피스 완화의료 정책과 또 재택 임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만 같은 경우는 호스피스 서비스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금을 면제했습니다. 또 가정형 호스피스에 의사와 간호사 방문을 원칙적으로 강화하도록 했고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원칙적 서비스로서 일단 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규칙을 삼았고, 또 지역 기반과 가정 기반의 완화의료 모델을 만들고 적용하도록 각 지자체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입원형 서비스 확대뿐만이 아니라 가정형 호스피스 완화의료 사업도 확대해야 됩니다. 모든 생애 말기 임종 전 환자가 제가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희망하는 경우에 받아야 되겠죠. 또는 입소 입원 환자 중에서 임종할 때에는 저는 집에 가고 싶습니다. 내가 임종에 가까워왔고 이제 사망할 때에는 또는 임종할 때에는 집에 가고 싶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게 가능해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1차 의료에서 방문 의료가 확장돼야 됩니다. 또 호스피스 지정병원의 방문 진료팀도 더 확대돼야 되겠습니다. 1차 의료형으로 많이 만들든지 아니면 호스피스 지정병원에서 방문 진료를 많이 하든지 어쨌든 둘 다 확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은 초기의 상담을 통해서 의사 왕진이나 가정간호, 방문간호, 호스피스 전담 간병 요양사 등과 같은 의료뿐만이 아니라 요양에 관련된 호스피스 의 서비스가 촘촘하게 먼저 갖추어져야 되겠고요. 이렇게 가정형 호스피스 완화 의료 서비스를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사망 진단서 발급이나 유족 상담까지 연결돼서 진행되어야 되겠습니다. 뒤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그 생애 말기 단계에서 지속적인 요양이 필요한데 그 요양 단계에서 집에서도 충분히 돌봄 노동에 지치시지 않도록 가족들이 돌봄 노동에 지치지 않도록 하는 이제 지원이 필요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차 의료 중심의 가정형 생애 말기 전문기관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이 안에는 의사, 가정간호사, 방문간호사, 필요에 따라서는 치료사, 작업치료사나 물리치료사 등의 치료사, 또 호스피스 완화의료 팀이 가정으로 방문해서 생애 말기 임종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전문 기관입니다. 이 안에는 치료, 처치, 상담, 교육, 진단서 발급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이야기가 되고 있는 재택의료센터가 이 역할을 해도 좋습니다. 또는 노인 주치의 제도가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노인 주치의가 이 역할을 해도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1차 의료 의사가 가정형 호스피스를 제공하는 그런 수가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1차 의료 중심의 가정형 호스피스에서는 케어 코디네이터가 필수적으로 포함돼서 다양한 복지 자원이나 돌봄에 대한 다양한 지역 돌봄들이 같이 연결되면 좋겠고요. 재발표 이후에 또 커뮤니티 케어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실 텐데 이런 커뮤니티 케어도 연결돼서 케어 코디네이터를 통해서 조정되면 좋겠습니다. 재원은 국비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를 통해서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생애 말기 방문간호는 아픈 이를 돌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픈 이를 돌보는 일을 돕기 위한 것이 또 방문간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애 말기 방문간호는 지금 현재 방문간호 인프라로는 택도 없습니다. 직접 간호로 편안하게 해드릴 수도 없고요. 안내 역할을 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인프라로는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워서 직접 간호로 편안하게 해드리고 싶다면 지역 분포의 균형을 맞추어줘야 되고 인력을 양성해야 되고 서비스 공급 기간을 확대해야 됩니다. 장기 요양의 방문 간호, 또 호스피스 방문 간호 영역, 가정 간호 영역을 훨씬 더 공급 인프라를 확대해야 되고요.
또 안내 역할로 그 과정을 함께하면서 아픈 이를 돌보는 일을 돕고 싶다면 조정 기전을 해야 됩니다. 그 조정 기전은 사례 관리를 할 수 있는 기능인데 지금 공공기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례 관리 기능에 이런 호스피스 완화 의료 또는 생애 말기 돌봄에 관한 조정 기능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되고 그 역할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됩니다. 지금은 복지와 보건의 여러 자원을 연계하고 사례 관리하는 거에 많이 방점이 찍혀 있는데 사실상 생애 말기 돌봄에 대한 어떤 통합적인 전달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지 그 조정 역할을 하려면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안드리고 싶은 게 특별임종급여인데요. 특별임종급여는 지금 현재 노인 장기요양보험안에 들어와 있는 재가 장기요양 서비스의 확장판입니다. 집에서 임종하고 싶으신 가족, 집에서 임종하며 가족과 함께 마지막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24시간 입주간병을 지원해주는 방안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한 2개월 정도, 생애 말기 최대 2개월 정도 지원하면 좋겠고 월 250만 원 정도의 한도 내에서 24시간 간병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말기에 생애 말기에 가족들이 돌봄에 지치면서 함께 그 말기 그 시간을 지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다 놓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함께 하자는 거죠. 이것이 이제 상호 돌봄의 원칙에 가장 적합한 시도가 아닐까 싶고 만약에 우리 사회가 상호 돌봄, 국가와 공공과 민간과 다 함께 상호 돌봄을 하자라고 하고 싶다면 저는 특별임종급여라는 이 간단한 정책에서부터 한번 출발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책 대상자는 가족 내 임종 비율을 한 40% 목표로 할 경우에 4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왜 40%냐라고 이제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가정형 호스피스로는 4%도 벅찬 수준입니다. 영국 같은 경우 또는 아까 보여드린 여러 국가 같은 경우에 가정 내 임종 비율을 한 40에서 50% 정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한 40% 설정한다면 지금 현재 호스피스 완화 의료 대상 질환을 통틀어 봤을 때 1년에 약 10만 명 정도 그 대상 질환자에 포함이 됩니다. 그럼 10만 명의 40%로 하면 4만 명 정도로 가정 내 임종 환자로 추산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한 4만 명 정도를 월 250만 원씩 2개월간 특별 임종 급여를 제공할 경우 연 한 2천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 정도 예산을 과연 드릴 수 없을까요? 우리 사회가. 네, 그 질문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비싸다고 말을 할까요? 네, 그 질문을 꼭 드려보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동안 생애 말기 환자를 위한 다양한 이제 의료와 요양들이 특정 기관의 특정 기관에서만 전문성을 가진 소수의 기관에서만 제공되는 것으로 이런 방식으로 생애 말기 환자를 위한 돌봄이 다 커버가 된다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거를 확장하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논의가 이제 시작돼야 되고 벌써 늦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좋은 것은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대한 가치가 사실 그 현장 지역에서도 굉장히 높아져 있고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이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라는 말을 모르는 전문가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가치 하에 생애 말기 환자를 위한 지원 모델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2021년에 나왔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보면 이것도 답은 아니겠지만 여러 유형이 가능하다 이런 가능성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가능성들을 모색하는 가운데 여기서 얘기한 유형 1은 어떤 장단점이 있고 유형 2와 3은 어떤 장단점이 있는 것들인지 지속적으로 놓고 테이블 위에서 논의를 해야 되고 현장에서 또는 수요자들이 이 방안들에 대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이 진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유형 2와 3, 4가 지자체나 시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생애 말기 이제 환자를 위한 커뮤니티 케어 통합 돌봄의 이제 모형인데요. 대체로 지자체 민간 의료기관과 같은 1차 의료기관과 또 공공기관에 가까운 그런 시도에서의 책임 의료기관 또는 시군구 또 읍면 동주민센터와 같은 돌봄 통합 창구 이런 것들이 함께 연결해서 생애 말기에 관한
케어의 요구를 파악하고 그 요구에 맞게 지역 자원들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유형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어떤 유형이 더 좋을지는 아직 결론이 나지는 않았지만 어떤 유형이 좋을지를 논의하지도 않았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고 앞으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논의하는데 이번 이 이제 워크숍이 굉장히 심포지움이 굉장히 중요한 또 시간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승남 교수께서 이번 심포지움의 첫 번째 발제로 가정 내 임종 지원을 통한 존엄한 죽음 보장에 대해서 발표를 주셨습니다. 우리 사회의 생애 말기 돌봄의 현황이 어떠한가, 그 수준이 어떤가도 점검을 해주셨는데 사람들이 다 행복한 삶을 원하는데 사회도 행복한 사회를 원하고요. 그 중에서는 아무래도 가족과 이별하는 데 있어서 행복하게 이별하는 거 누구나 다 원할 것 같습니다. 근데 생애 돌봄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케어에 대한 접근성이나 또 비용이나 질이나 이런 부분들이 OECD 국가 중에서 아주 하위에 속하는 그런 상태의 부분이고 이런 여건들 내에서 웰당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현실이다라고 진단해 주시면서 지금에 있는 의료 체계가 생애 말기 돌봄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지원 모델을 마련된다라고 언급하시면서 특히 1차 의료 중심에 그것이 노인 주치의나 아니면 재택의료센터든지 다양한 모델을 통해서 이러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기에는 반드시 다학제 팀 접근이 포함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임종 특별급여라든가 이런 수가에 대한 뒷받침도 강조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를 드리고요. 두 번째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제는 인천광역시 광역치매센터 심주영 팀장님께서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 환자 돌봄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심주영 팀장님의 양력을 잠깐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하대 사회복지학 석사를 마치셨고요. 인천광역시 연수구 치매 주거안보센터 근무하셨고 인천광역시 광역치매센터 역시 근무하셨고 인천시 부평구 치매 주거안보센터 근무하시고 지금은 인천광역시 광역치매센터 교육연구 팀장을 맡고 계십니다. 심지용 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인천광역치매센터 교육연구팀장 심주영입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이렇게 함께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발표는 치매 환자 돌봄이 지역사회 내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치매 분야에서 생애 말기 지원에 대한 관심은 점점 늘어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이와 관련한 제도나 서비스가 현저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저도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치매 분야에서의 생애 말기 지원에 대해 공부하고 또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이 시간 이런 점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는 우선 노인 및 치매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치매 환자에게 제공되는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국외 생애주기별 치매 환자 돌봄 사례와 이러한 사례들과 맞물려 22년 기준 인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치매 환자 및 가족이 어떠한 서비스를 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간략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토대로 앞으로 지역사회 내 치매 돌봄과 관련하여 고민해야 할 방향성에 대해 말씀드리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인 인구 및 치매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전국적으로 고령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1년 기준 인천시 65세 이상 노인 인구 수는 약 42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4.3%이며 60세 이상은 약 65만 명으로 2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1년 기준으로는 고령사회이지만 인천시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매년 증가하여 향후 10년 이내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 시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 외에도 베이비부머 세대를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천시 전체 인구 중 베이비부머 세대의 비율은 전국 평균 대비 높은 편으로 21년 기준 인천시 베이비부머 세대는 전체 인구의 약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차 베이비부머 세대는 이미 65세에 진입을 시작하여 향후 노인 인구가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는 1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65세 이상 노인 인구와 맞먹는 규모로 약 10년 뒤에는 지금의 노인과 비슷한 규모의 노인 집단이 더 생겨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 증가와 함께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치매 환자의 증가 추세입니다. 인천시 65세 이상 추정 치매 환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1년 기준 약 4만 1,000명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 약 10명 중 1명은 치매 환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천시는 65세 미만 치매 환자 또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추세를 보았을 때 인천은 다양한 연령층에서 치매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치매 환자를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국의 치매 안심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표와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인천시는 추정 치매 환자의 약 47%가 치매 안심센터에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인천시 치매안심센터에 등록, 관리되고 있는 치매 환자의 71.3%는 여성이며 85세 이상 초고령 치매 환자 비율이 약 45%로 가장 높고 대부분의 치매 환자는 노인 부부의 형태로 집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현황은 재가에 거주하고 있는 초고령 치매 환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인천시 등록 치매 환자의 중증도 현황을 살펴보면 경도 치매 환자가 대부분이기는 하지만 치매는 점차 증상이 악화되고 또 완치가 어려우면서 유병 기간이 길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경증 치매 환자 지원뿐만 아니라 중증이나 말기 치매 환자 지원에 대한 요구도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치매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국내에서는 5년마다 치매관리 종합계획이 수립되고 있으며 21년부터는 제4차 치매관리 종합계획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4차 치매관리 종합계획의 추진 방향 중 하나는 치매 중증도나 치매 진행 경로에 따라 지원하겠다라는 부분이 포함되어져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치매관리 종합계획 추진을 위한 치매 안심센터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치매 안심센터는 전국에 256개소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인천의 경우에는 군구별 1개소씩 총 10개 치매 안심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는 거주지 인근 치매 안심센터에 등록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보다 자세히 치매 환자가 치매 안심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 서비스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안심센터는 치매가 아닌 지역 주민 누구나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치매 관련 상담이나 조기 검진 등의 서비스도 지원받을 수 있지만 오늘 발표에서는 치매 환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안심센터에서는 치매로 진단받은 치매 환자와 가족을 위해 경제적 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치매 안심센터에는 치매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지원의 일환으로 치매 치료 관리비와 조호 물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치매 환자의 치매 악화 방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치매 환자 쉼터, 맞춤형 사례 관리, 또 실종 예방 사업과 치매 공공 후견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 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과의 상담이나 여러 평가 등을 통해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필요한 적절한 가족 교육과 힐링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치매 안심센터 서비스는 전국 공통으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로 이 외에도 인천시에서는 다양한 지원 서비스들이 유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뇌건강학교 등 치매 전문 시설을 통해 보다 촘촘한 치매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중 인천시만의 대표적인 특화 치매 지원 서비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 특화 치매 지원 서비스 중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것은 치매 환자의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작년과 올해 진행하고 있는 같이 함께 시네마와 같이 함께 사진관은 치매 환자가 상영관이나 사진관에 일일 직원으로 근무함으로써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시키고 치매 환자와 가족의 여가, 문화생활과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치매 환자 가족을 위한 가족 교육과 자조 모임입니다. 치매를 이해하고 치매 환자 돌봄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치매 환자와 가족이 함께 지역사회에서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며 또 치매 환자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자조 모임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서비스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아직까지 생애 말기 치매 환자에 대한 지원은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인천시에서는 경중부터 중증 치매 환자까지 적용할 수 있는 인간 중심 돌봄 기법 휴머니튜드 케어를 특화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휴머니튜드는 치매 환자의 신체를 구속하는 강제적인 케어보다 인간적인 존중을 바탕으로 한 케어를 했을 때 인지 기능이 더 좋아졌다는 경험을 토대로 개발되었습니다. 휴머니튜드는 매뉴얼화된 치매 환자 중심의 케어 기법으로 인간으로서 최후까지 가지고 있는 감정, 근육, 감각 등 모든 것을 그대로 유지, 강화시켜 치매를 치유하려는 접근 방법을 말합니다. 휴머니튜드는 현재 스위스, 이탈리아, 스페인,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세계 10여 개 국가에 도입되어 있고 국내에서는 인천시에서 최초로 도입되어 인천형 휴머니튜드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추진회의를 시작으로 국제 세미나, 협약 등을 거쳐 22년 현재 휴머니튜드 트레이너 양성 중에 있으며 23년부터는 인천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휴머니튜드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휴머니튜드는 400여 가지의 케어 기술이 매뉴얼화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인간의 기본 특성을 활용한 휴머니튜드의 핵심 기법 4가지 보다, 말하다, 만지다, 서다를 간략하게만 소개해드리고자 하며 이 기법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관련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 6월 국내 최초로 휴머니튜드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인천시 2곳의 시립요양병원 6명의 간호사들이 그 주인공이죠. 치매 노인을 환자가 아닌 인간으로 대하는 새로운 치매 케어법 휴머니튜드. 교육 첫날 환자에게 다가가는 법부터 다시 배웁니다. Knocking is to catch attention. 병실에 있는 환자를 만날 때도 반드시 노크를 해야 합니다. Friesland. Friesland. Second. Up. 안녕하세요. And she go very close. She start to touch. She only say positive words. You are very kind. I'm so happy to see you. And she start to caress. Preliminary is only to make a contact.
positive contact, you know? And it takes 30 to 40 seconds. 저리가! 같이 가야 된다. 저리가! 가! 안 할게요. 최수천 할아버지는 이 병원에서 가장 폭력적인 환자입니다. Go! 드디어 이브가 최수천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Care of you. 오늘 좀 돌보신다고 하셨거든요. So we are going on the chair. 네. It's time. 의자에 좀 앉으려고 합니다. It's time to go, okay? On the rolling chair. So we take the rolling chair. 체어에 앉으시는 뜻밖에도 이브에겐 공격적이지 않은 할아버지. Some things on the back. 할아버지는 3개월 전부터 전혀 걷지 못했습니다. Slowly, slowly. Come. Translate. 돌아오세요. 저랑 오세요. No. Come with me. 저랑 함께 움직여요. Slowly. 천천히. Okay? Slowly. Wow! Okay. 이브의 부축을 받아 일어선 할아버지. No. You walk so well. 그리고 한 발 한 발 함께 걸어보기 시작했습니다. See, has to straighten the back. Wonderful. 오늘 기분이 아주 아까 눈물도 흘리셨던 것 같아, 그죠? 너무 좋으셔서 그랬어요? 오랜만에 걸으니까 기분이 어때요? 좋았어요? 지금도 물을 나르시네. 우셨어요? 너무 좋았어요? 고마워. 계속 고맙다 그러시네. 가장 빠른 속도로 변화를 보인 건 최수천 할아버지였습니다. 여기로? 한번 가보시죠. 휴머니튜드 도전 20일 만에 할아버지는 휠체어 없이 걸어서 화장실에 갔습니다. 근데 오늘 일어나시라고 그러니까 저보고 기대요. 그러더니 혼자 저 밑에 잡고 이렇게 오줌도 이렇게 누시고 할아버지 너무 좋아지셨어요. 좀 자신감이 생기면 괜찮았죠. 그리고 한 달 만에 드디어 아무 도움 없이 스스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요. 잘 찍으래. 잡지 마 이거요. 잘 찍으래. 멋있게 찍어라. 멋있게 됐어? 이 새끼들 보게. 우리 새끼들도 보게요. 와. 네. 휴머니투드 돌봄 기법을 이미 적용하고 있던 여러 국가들에서는 의료비 절감, 또 약물 사용 감소 등의 효과를 보고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앞선 영상을 통해 보신 바와 같이 긍정적인 결과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설명드렸지만 중증 이후의 치매 환자 그리고 말기 치매 환자에게 생애 마지막까지 휴머니투드 케어가 제공되어 치매 환자의 인간 중심 돌봄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오는 11월 21일 다음 주 월요일인데요. 휴머니투드의 해외 선진 사례를 공유하고 또 실천 방안을 논의하는 국제 세미나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인천광역치매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내용 확인 가능하십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생애 말기를 포함한 생애 주기별 치매 환자 지원이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진 국가들에서는 이미 치매 환자의 생애 말기 지원을 포함한 생애 주기별 치매 환자 지원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어 이를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 간단하게 9개의 사례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영국의 사례입니다. 영국의 국가 치매관리 정책은 치매 돌봄 경로를 따라서 치매 환자나 가족 그리고 돌봄 제공자에게 적절한 치료와 지원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영국의 치매 대응 경로 틀은 치매 위험인자 관리를 통해 치매 발병을 최소화하는 프리벤팅 웰부터 치매 환자 본인이 선택한 장소에서 존엄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다잉 웰까지 5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다잉웰은 나이스 가이드라인 등을 따르고 있는데 치매 환자의 증상 조절과 튜브 피딩이나 연명 의료 중단 그리고 입원 거부 등에 대한 사전 의료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일본 사례입니다. 일본의 고령자 및 치매 환자 지원을 위해 공표된 신오렌지 플랜 중 치매 단계별 적시 적절한 의료, 요양 등의 제공을 실현하기 위해서 치매 환자 케어 플랜을 구축하였다고 하는데요. 치매 케어 플랜은 진단 이후 치매 상태의 변화와 치매 환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예방부터 생애 말기까지 그 단계별로 적절한 의료, 요양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치매 환자 본인의 익숙한 생활 및 관계가 지속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치매 환자이더라도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살려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관하여 스스로의 의사에 근거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의사 능력 및 책임 능력과 관련된 가이드라인 개발이나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일본 호생노동성에서 발표한 치매 환자 의사결정 지원 가이드라인 중의 일부로 일본은 이를 토대로 치매 환자 본인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치매 경도 단계부터 미래를 계획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타 G7 국가들의 주요 돌봄 지원 정책을 통해서는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 돌봄 제공자, 그리고 자원봉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생애 말기 관련 서비스 제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타 사례들은 참고용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호주, 미국, 영국 등 국외 치매 환자 돌봄 선진 국가에서는 치매 환자 생애 말기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된 내용을 가이드라인이나 지침 등으로 마련해 두고 있었는데 오늘은 일부 자료만 간단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가이드라인이나 지침 내용에는 사전 의료 계획을 포함하여 말기 치매 환자에서 대두되는 임상적 문제들인 전반적 양상, 통증, 선망, 음식 거부 등에 대한 가이드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정도로만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된 자료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저도 아직까지 많은 자료들을 자세히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저희가 향후 치매 환자 생애 말기를 지원하는데 참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도 생애 말기를 포함한 생애 주기별 치매 환자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고 이러한 부분은 지금 시행되고 있는 제4차 치매관리 종합계획에서도 일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시행 초기 단계로 실태조사나 교육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천천히 시작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치매관리 종합계획에 따라 광역 단위에서도 치매 환자 생애 말기 지원이나 웰다잉 등의 인식 확산을 위해 다양한 노력들이 시도되고는 있습니다. 경기도 광역치매센터에서는 치매 환자 인권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치매 아카데미를 진행하였고 인천시에서도 치매 환자의 존엄을 지키는 죽음이라는 주제로 지난 4월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김대균 센터장님과 박중철 교수님의 강의로 마련된 자리에는 온 오프라인으로 한 7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호스피스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는 참여자 모두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향후 호스피스에 대한 교육이 있다면 다시 참여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96.3%가 재참여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진행해 본 결과 치매 환자 웰다잉 등 생애 말기 지원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인천시에서는 이와 관련된 교육이나 세미나 등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인천시에서는 치매관리법이나 치매관리 종합계획 등에 따라 인천시 특성에 맞게 치매 환자를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해외 선진 사례들이나 국내 치매 돌봄 트렌드, 또 웰다잉 등에 대한 관심도 등을 비추어 봤을 때 이와 관련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고
이에 인천광역치매센터에서는 치매 중증도별 돌봄에 필요한 서비스 등을 알아보는 기초 연구로서 2022년 인천시 치매 현황과 치매 돌봄 요구도 조사 연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 내용에는 치매 환자 및 보호자의 일반적 정보부터 서비스 미충족 여부 등 6가지 영역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번 발표를 통해서는 치매 지원 서비스 요구도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치매 지원 서비스 요구도를 알아보기 위해 총 20여 가지 서비스에 대한 필요도를 알아보았으며 치매 대상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에 대한 부분도 항목에 포함하여 조사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인천시 거주 치매 환자 보호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완료하였으나 결과는 아직 분석 중이어서 오늘은 치매 중증도별 서비스 요구도에 관해서 기술 통계, 빈도 분석을 시행한 결과만 일부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도, 중등도, 중증 모두 응급상황 발생 시 이용할 수 있는 병원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편으로 의료 서비스에 대한 부분은 치매 진행 경로 전반의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통계 분석이 아직 완료된 상황은 아니어서 중증도별로 유의미한 차이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중증도별로 요구도가 다른 항목들도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인지재활 치료 제공, 또 사회활동 지원, 아니면 주야간 보호 서비스 등 치매 증상 악화 지연을 위한 서비스 요구도는 중증으로 갈수록 낮아진 반면에 돌봄에 필요한 위생 소모품이나 돌봄 용품, 아니면 치매 대상 호스피스, 완화 의료에 대한 요구도 등은 중증으로 갈수록 높아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호스피스 완화 의료 서비스 요구도가 전반적으로 높지 않은 편이지만 이는 치매 가족 스스로 돌봄 계획에 대한 정보 등이 부족하거나 또는 필요성조차 인식하지 못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비추어 봤을 때 국내에서도 생애주기별 특징에 맞는 서비스가 정의되고 제공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 이를 위해 더 많은 연구들이 시행되어 기초 자료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발표 내용을 토대로 생애주기별 치매 환자 지원을 위해 고민해야 할 방향성에 대해 말씀드리며 발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선 치매의 병리 현상을 되돌릴 수 있는 치료법이 아직은 밝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가 치매 관리의 초점은 치매를 예방하고 최대한 조기에 발견하여 인지기능 저하 속도를 늦추고 또 증상을 관리하며 이 가족들의 부양부담 경감과 심리적 안녕을 도모하는 데 맞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생애 말기를 포함한 생애 주기별 치매 환자 지원에 대한 관심이 점점 증가됨에 따라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에 이르러 치매도 말기 질환이라는 인식이 증가되고 있기는 하나 치매는 수년에 걸쳐서 느리게 진행이 되고 또 보호자는 치매를 말기 질환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등 국내에서는 치매 환자의 임종기 돌봄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치매 환자나 가족 그리고 종사자, 일반 시민 등을 대상으로 생애 말기 치매 환자 지원에 대한 인식 개선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종사자의 경우 초기 치매 환자들의 생애 말기 돌봄에 대한 계획과 호스피스 관점에서의 돌봄 제공을 위한 안내자의 역할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된 교육이나 훈련 등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더불어 생애주기별 치매 돌봄이 보다 강조된 치매 관리 전략 수립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에는 치매 진행 경로를 고려한 치매 케어 플랜 개발이 필요하며 치매 환자는 인지 기능이 점차 저하되므로 초기부터 연명의료 사전 결정 의향서를 포함한 사전 돌봄 계획 등을 치매 케어 플랜 개발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치매 말기의 특징이나 시기 등 치매 말기에 대하여 정의를 내리는 부분이나 임종기 의료 결정 등을 해나갈 때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이슈 등
많은 부분에서 다학제적 논의와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인천광역시 광역치매센터 심주영 팀장님께서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 환자 돌봄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생애 말기 돌봄이 암 환자 위주로 진행되었었는데 늘어나는 치매 환자들에 대한 생애 말기 돌봄의 필요성을 강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데 65세 이상 고령층에서 이 치매에 대한 유병률도 10% 정도 이르기 때문에 급격히 우리나라에 있어서 치매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치매 환자에 대한 생애 말기 돌봄이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생애별로 이 경증, 중등도 또 중증 이런 형태별로 요구도가 달라지는 쪽 부분이기 때문에 생애 주기별로 치매 환자에 대한 돌봄 전략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또 인천광역시에서 도입한 휴머니투두 인간 중심의 돌봄이라든가 이러한 치매 환자를 돌보기 위한 돌봄 기술 또 치료 전략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마지막 발제자입니다. 인천평화의료사협 이원숙 정무이사께서 지역사회 중심의 생애 말기 돌봄 인천평화의료사협의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이원숙 전무이사에 대한 간략한 양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천길대학 간호학과 학사를 마치셨고 한양대학교 가정전문 간호사 과정을 수료하셨고요. 현재 인천평화의료사협 전무이사십니다. 한국의료돌봄 컨설팅 협동조합 이사이시기도 합니다. 이원숙 전무님 발표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평화의료복지사회적 협동조합 이원숙입니다. 먼저 이렇게 귀한 시간 마련해 주시고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그동안 이제 의료사협을 만들고 활동을 해온 것들은 생애 말기도 물론 포함을 하지만 그때그때 돌봄이 필요한 그 지역에서의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해왔던 것 같고요. 저희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지금 말씀해 주신 앞서서 여러 이렇게 제도와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더 이 자리가 그런 논의의 풍성함을 더 살려서 이후에 어떻게 돌봄을 지역사회에서 잘 해나갈 수 있을지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네. 저희가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하면서 지역 안에서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잘 되기 위해서 무엇이 전제되어야 하고 집이란 무엇인가 이게 가능한지 네. 그래서 병원에서 벗어나 집에서 모든 것을 받을 수 있을까? 통합 돌봄이 가능할까? 이런 질문들을 초기에 몇 년 전에 지역 통합 돌봄을 이렇게 정책적으로 발표되면서 많이 조합원들하고 주민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보면 정책적으로 굉장히 많은 그 좋은 계획들이 발표가 되고 하지만 지역의 특성이 있고요. 그 지역에서 그 커뮤니티 안에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되게 이제 변화가 자주 있고요. 그때 몇 년 전에 이렇게 조합원들하고 주민들하고 얘기 나눴던 생각이 납니다. 이게 될까? 잘 될까? 그래. 되긴 될 거야. 근데 되려면 한 20년이 걸리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의 현실적인 부분들이 저희 경험으로 어떻게 확대되고 조금 더 지역 주민들 참여 속에서 더
통합돌봄이 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통합돌봄에서 단지 건강의 문제, 의료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복합적으로 다양하게 필요하죠. 돌봄이. 주거, 의료, 건강, 방문 의료, 요양, 일상생활의 돌봄이 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필요한 그 대상자분들의 보건의료 욕구, 일상생활 지원,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이렇게 복잡하게 다양화되고 굉장히 많은 요구들을 수렴하려면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가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만성질환을 갖고 있을 때 그 만성질환을 어떻게 잘 관리하냐 이런 것부터 급성기에 닥친 의료적인 문제는 당연히 대처를 하고 그런 관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이후에 건강에 대한 관리가 달라지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건강, 지역사회에서 건강을 좀 달리 접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아프면 병원을 찾아가고 이런 그 의료 서비스가 한동안 굉장히 지금도 그렇고 근데 이것들을 조금 더 지역에서 돌봄이 제대로 되려면 지역사회에서 그 전에 굉장히 건강 자치력을 향상을 해야 되고 그런 속에서 필요한 자신의 건강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웃이 어려울 때 어떻게 돌봄을 서로 같이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활동을 통해서 고민이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의료 사역들이 대부분은 건강의 개념을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건강은 정말 지역사회 안에서 건강한 관계망을 갖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나부터 돌봄을 시작하고 가족, 이웃, 그다음에 마을에 지역사회에 돌봄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의 주민자치 역량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의료기관, 그다음에 보건예방활동, 건강증진활동 이런 것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이제 소모임 활동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수시로 저희는 지역 주민들하고 건강이란 뭐지? 내가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의 이웃에 우리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이 함께 건강하려면 어떤 거지? 이런 것들을 다양한 모임을 통해서 건강 수다 모임을 합니다. 이분들이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의 건강 리더 역할을 하게 되고 지역에 돌봄이 필요한 굉장히 많은 서비스 필요한 분들을 발굴하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의료사업에서는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지도 자연스럽게 주민들하고 굉장히 많이 공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료 건강 생활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거는 기존에 무슨 의료기관에서 이런 다양한 소모임을 하고 체조교실을 하고 이런 활동을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주민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꼭 필요하다는 것들을 활동을 통해서 인식을 하게 되었고 민주적으로 공개적으로 의료기관을 잘 운영하고 주민들이 거기에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거기에 전문가가 결합하고 그러면서 다양한 보건예방 활동, 건강증진 활동, 소모임 활동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그래야지 결국은 지역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서로의 관계망으로 돌봄이 이루어지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평화의료사업이 제가 이제 연역을 이렇게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89년도에 저희가 의료기관을 작게 공동으로 만들고 이런 공동으로 만들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인력이 있습니다. 사실은 의료기관은 의사와 의료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죠. 근데 또 한 파트 다른 의료기관 의원에서 없는 보건예방실을 거의 필수적으로 그래서 의료사업의 꽃은 보건예방실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보건예방실에 그때 당시에는 간호사가 상주를 해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활동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89년부터 저희가 그 활동을 하면서 보건예방실, 간호사 인력, 사회복지 인력,
그다음에 주민자치력으로 조합원들, 활동조합원들을 어떻게 많이 결합력을 높여낼까 이런 고민들을 한 시기였고요.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89년에 의료기관을 평화의원이라는 그때 작은 병원을 만들었는데 그때 당시부터 거의 한 20년 전 일이죠. 보건예방학교를 했습니다. 간호사가 주관을 하고 의료진이 전문 교육을 하고 그러면서 지역사회에서 좀 서비스를 제공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보건예방학교를 매해 기수별로 했었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나는 대부분의 그 참여자들은 50대, 60대 주부들이 많이 참여를 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지역에서 그러면 필요한 서비스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교육을 받으면서 굉장히 다양한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나름대로 지역에서 굉장히 발로 뛰면서 여러 활동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드러나지 않는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중풍으로 이제 사례 일은 제가 네 가지를 다 설명을 하기에는 시간이 길 것 같고요. 그 15년간 함께한 이분은 처음에 부부가 살았고 그 지역에 처음 아파트가 생기면서 부부가 입주를 하게 됐고 입주한 지 2년 만에 부인이 중풍이 왔었고요. 그래서 초기에는 중풍이 크지 않아서 저희가 이제 모셔다 드리고 하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치료를 하면서 굉장히 좋아졌어요. 좋아지고 괜찮아질 거다. 일상 활동이 가능해지고 이러면서 계속 저희하고 같이 돌봄을 제공했었는데 굉장히 안 좋아진 계기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남편하고 이제 오랫동안 이런 병수발하고 남편은 낮에 출근을 하고 이러는데 남편이 늦게 들어오거나 잘 돌봄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막 이러면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럴 때는 흡연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재활 운동도 잘 안 하고 저희가 모시러 가면 잘 안 오세요. 그러니까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두 번째 중풍이 오셨어요. 그 중풍이 두 번째 오셨을 때는 사실은 저희가 모셔오기에는 되게 쉽지 않아서 저희가 한의사분이 방문을 했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치료를 받으면서 점심 때 식사가 안 되니까 저희가 작은 직원 식당이 있는데 도시락을 배달해 드리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점심 때 가면 저희가 보건예방학교를 마친 분들이 가서 식사를 챙겨드리고 돌봐드리고 그다음에 재활운동을 같이 하고 이렇게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저희하고 한 15년 동안을 이렇게 생활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그 병원을 가야 된다 했는데 본인도 거부하시고 가족들이 다 거부하셔서 댁에서 이렇게 돌봄을 받다가 15년 후에 이제 댁에서 돌아가셨고요. 되게 안 좋은 경험을 했던 건 긴병에 효자 없다고 가족분들 남편분이 굉장히 나중에는 이제 지치셨더라고요. 그래서 늦게 들어오는 횟수가 많고 이러니까 돌봄이 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나중에 방문해서 보면 하루 종일 누워 계시고 재떨이에 담배는 이렇게 굉장히 수북하게 쌓여 있고 식사를 챙겨드려도 잘 드시지 않고 이렇게 해서 15년을 함께 하셨고요. 그 치매 어르신 이분은 사실은 아들하고 굉장히 잘 살고 있었는데 아들이 이제 연탄가스를 살짝 이렇게 마시게 됐고 지능이 약간 떨어졌는데 사회활동은 하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치매가 온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출근하기 위해서 문을 잠고 출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낮 동안에 이제 거의 방치되는 거예요. 문을 잠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주민들이 발굴을 해주셔서 지역에 이런 분들이 있다 해서 나가서 가족들의 양해를 구하고 우리가 이런 돌봄은 가능하겠어요 했더니 문을 열어주시는 거를 허락을 했고 들어가 보니까 처음에 그 방 환경이 그러니까 치매시니까 기저귀를 차고 계셨는데 기저귀를 다 빼서 사방에 이제 손뭉치가 있었고 그때 한 15년 조금 더 됐을까? 근데 저희가 이제 집안 청소를 해드리기 위해서 이불을 딱 들었는데 거기에 구더기가 그렇게 생활하시고 아들분은 이제 문을 잠가놓고 옆방에서 생활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 생활 속에 저희하고 거의 10년 가까이를 저희가 식사 챙겨드리고 돌봐드리고 청소하고 이런 시기를 같이 거쳤고요. 돌아가시게 된 건 이제 더 이상 아드님도 어렵고 딸이 이제 근처에 살아서 근처 딸 집에 이사를 갔는데 또 연락이 왔어요. 방문을 급히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거의 누워 계시고 숨을 잘 못 쉬시더라고요. 근데 김치를 드셨나 봐요. 그 전날 드신 건지 그날은 아무것도 안 드셨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기도에 김치가 걸려 있는 거죠. 그래서 가서 이제 꺼내드리고 제가 돌아와서 그날 저녁 때 임종했다는 소식을 들은 것 같아요. 거의 한 85세 이 정도 됐고, 그러니까 이거는 생애 말기는 아니지만 지역에 있다 보면 돌봄이 필요한 영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돌봄 필요한 가족이 이분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있었고 부부가 살았는데 남편이 산재를 당해서 굉장히 생활이 어려워진 거예요. 급여도 어렵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알코올 중독이 된 거죠. 초등학교 6학년 딸이 학교에서 오면서 학교하면서 집 앞에 있는 어머니를 모시고 들어갔는데 굉장히 이제 집안에는 청소가 안 돼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행정복지센터하고 저희하고 심리상담사 이런 분들을 행정복지센터에서 연결해줘서 저희가 참여한 적이 있고요. 예. 자원봉사 같은 며느리는 한 시 어른을 15년간 모시다가 저희가 왕진도 가고 하지만 시 아버님은 이제 없고 저희 계단을 오르시고 엑스레이 찍고 뭐 이럴 때는 저희가 불가피하게 병원을 오실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나중에 15년간 시 어머니를 돌보다가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시 아버님을 돌보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러고 나서 평화위원회는 정말 고개를 안 돌린 자 이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건예방 학교를 참여하시고 지금도 자원활동을 계속 하세요. 아무튼 이런 사례를 15년부터 저희가 지역에서 했었던 것 같고요. 저희 연역은 지면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89년도에 의원을 만들고 지역 주민들이 한의원도 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들이 있었고 그래서 한의원을 99년도에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만들었고요. 2002년도에는 가정간호 사업소를 이제 개설을 했습니다. 보건예방학교가 간호사가 거기 있다 그랬죠. 근데 이런 재원은 저희가 그냥 다 투여를 한 거고 있는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정간호사 방문 제도가 생기면서 사업소를 바로 개설을 했고요. 그다음에 2004년도에는 주민건강센터 지금의 아마 건강생활지원센터 이런 기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여기에서 고혈압 당뇨교실, 현미채식으로 만성질환이 개선되는 체험, 다양한 이제 운동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이 공간에서 계속 했었고요. 그리고 2004년에서 2008년도는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고 그래서 이때는 방문요양 방문간호사가 없을 시기에 의료사업들이 연합해서 이 사업을 시범 사업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4년 동안 하면서 정말 지역 곳곳을 다녔고요. 이분들이 그대로 저희 그 노인 장기요양법이 생기고 방문요양 자격증을 다 따서 바로 방문요양 사업소를 개소하고 방문간호도 개소를 해서 가정간호와 방문간호, 방문요양을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예, 이렇게 지금은 이제 그 뒤로 평화치과라는 치과가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데 믿을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 주민들의 요구가 많았었고 그래서 같이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뒤로 만성질환 관리 사업, 왕진 시범 사업 이런 것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사업소를 의원, 한의원, 치과, 가정간호 사업소 이렇게 여러 개가 있고요. 지역 통합 돌봄 팀을 따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주간보호센터를 지금 새롭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한 3,200명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의료기관을 만들고 필요한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이 한 14억을
지금 출자를 해주신 거죠. 저희 기관은 한 65명 정도 직원이 있고요. 1년의 매출은 한 27억, 28억 정도 됩니다.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제도와 연결을, 그러니까 물론 정책적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만으로는 지역 통합 돌봄이 제대로 되기 어렵고요. 그래서 민간에서 하는 것들은 분명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 지역 통합 돌봄 선도 사업을 시작을 했지만 인천에서는 없었는데 부평구에서 시군구 단위의 공모 사업을 이제 통해서 재원을 제 기억으로는 처음에 한 6천만 원 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요만큼 생겼으니 이 통합 돌봄을 조금 같이 연계해서 해볼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없을까를 저희도 이제 고민했던 시기에 협약을 맺게 됐고, 복지 정책과하고는 팀 기반 방문 의료를 했었고, 제가 돌봄의 영양죽 사업을 했었고요. 사회보장과하고는 제가 의료급여라고 그래서 수급자들이 병원에서 생활 기반이 안 되니까 오랫동안 입원을 하고 계세요. 사회적 입원이라고. 그분들을 조기 퇴원해서 지역에서 돌보는 시범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팀 방문으로 사업을 본격화한 건 2001년도. 그래서 팀이 구성이 돼서 그 대상자들은 부평구 관내에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저희한테 의뢰가 오면, 물론 저희 지역에서 필요한 사람 그 방문 의료는 당연히 하게 되고, 그 뒤로는 이제 연계를 해서 저희가 팀 방문 의료를 나가게 됐고, 처음에 나갈 때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나가고요. 그 다음에 갔다 오고 나서 사례 회의를 통해서 어떤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지를 이제 연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제일 또 다르게 저희가 조금 더 확대한 건 작업치료사, 재택 의료에서 필요한 작업치료사를 저희는 이제 직원 중에 없어서 지역에 이제 수소문하기 시작했고, 그런 돌봄에 나름대로 이제 민간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들이 모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이 연계가 돼서 계속 하고 있고요. 예, 저희 방문 의료 나가서 사례회의하고 또 약사분이 연결이 돼서 그 약 관리를 하는 그런 활동 사진이 있고요. 그래서 이분은 완전히 은둔형이었어요. 그래서 거의 뭐 한 달 동안 나오지도 못하고 그러는 시기에 굉장히 말라 있었고, 근데 코로나 시기 영향도 있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이제 열이 났는데 문도 안 열어주세요. 그래서 막 뜯겨서 겨우 이제 열은 계기가 열이 뭐 많이 나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분을 연계를 해서 일단 열에 대한 치료를 하러 갔는데, 갔다 오고 나서 이틀 후에, 그러니까 거의 이제 어떤 상황 판단 이런 게 안 돼서 신경정신과에 연계를 해서 갔는데 대기실에서 심정지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이동 지원 서비스를 요청해서 바로 연계를 했고 요양병원을 입원하게 됐습니다. 이걸 보면서 그나마 병원에 올 수 있는 사람, 자각해서 오는 분은 다행이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고요.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뇌출혈이 2번씩 있었고 언어 장애도 있고, 그러니까 점점 은둔형으로 변해가고 다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한테는 약 관리하고 작업치료사 연계를 굉장히 이제 자주 하면서 재활을 돕는 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해서 작업치료사가 거의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꼬박 대구를 찾아가서 지원을 했던 사례고요. 예, 이분도 협착증이 있어, 허리 협착증이 있어서 거의 생활을 안에서 안 하세요.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데 어쨌든 이제 여러 가지 복약지도나 의사 가고 체열도 하고 혈압 당뇨 다 체크를 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작업치료사의 연계가 필요하겠다. 안에서 전자레인지 하는 것, 밥솥 해서 설거지 하는 것, 이런 것들을 굉장히 두려워하셨고, 그래서 작업치료사가 가서 다 하나씩 알려주면서 전자레인지 작동하는 법을 뒤에서 이제 넘어지지 않게 안전하게 할 수 있게 해주면서 돌봄을 했더니 정말 일상활동이 안에서는 가능해지셨어요. 네, 이분은 90세인데 자녀분이 6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대리 처방을 받고 고혈압 당뇨가 있었는데 거의 병원을 몇 년 동안 안 가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갔을 때는 굉장히 많이 부어 있었고 어떤 것도 이렇게 굉장히 의사 표현을 또렷하게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의 이제 치료를 하기 의사가 가서 1차 건강 사정을 했는데 본의 아니게 배꼽 주위로 혹이 만져져서 저희가 다 검사를 해보니까 빈혈도 나타나고 확진은 아니지만 대장암이 의심된다는 소견도 있었는데 가족들이 병원 가는 거 90세이니까 원하지 않으셔서 일단은 이제 당뇨 관리하고 집에서의 돌봄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돌봄을 하는 동안 당뇨 체크 계속하고 저희가 이제 팀 방문 의료할 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댁의 고혈압, 당뇨를 재고 일상 돌봄 활동을 이제 가정 차트, 그러니까 이름을 어떻게 붙일지 몰라서 그거를 오는 분들이 요양보호사가 오든 누가 오든 돌볼 수 있는 공유하는 그런 것들을 해놨었고요. 지금은 굉장히 이제 좋아지긴 했습니다. 부종도 많이 내렸고 어느 정도 이제 관리가 되고 있는데 계속 이제 가서 돌봄을 필요로 하는 분이고요. 네, 이분도 부부셨는데 남편이 치매였는데 부인이 계속 80 먹은 부인이 계속 돌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지역에서 이런 사례가 있다 해서 방문하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부인도 치매셨는데 아무도 이제 신경을 못 쓴 거죠. 그래서 요양보호사 부부니까 6시간씩 오시고 그 다음에는 저희가 건강 리더들이 가서 돌보고 했었는데 이분들은 결국은 치매가 2분이 다 오시니까 요양병원을 입원하셨어요. 이런 사례도 있고요.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팀 방문할 때 굉장히 접근하는 다양한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 예, 그래서 영양죽이나 치아나 뭐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저희가 영양죽을 만들어서 직접 배달하고 그러니까 방문을 좀 꺼려하시고 이런 분들은 시중 유동식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건강 회복을 위해서 식사를 원하시는 분은 이렇게 밑반찬을 제공하고 있고요. 네, 여기다가 이제 저희가 하면서 또 굉장히 이거는 이제 공동 모금에 저희가 지원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방문 사업을 하다 보니까 구강 관리가 너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가 한 1,500만 원 따서 방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치위생사, 필요하면 치과 의사, 그다음에 평상시에 구강을 어떻게 관리할지, 칫솔 사용법, 틀니 관리는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 연계하기 시작했는데 사실 이거 올해 진행 사업이고요. 12월에 예산이 끝나면 다른 재원을 마련해서 계속 지속할 생각이긴 한데 정말 필요한 사업이었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중도정복 장애라고 해서 생애 말기는 아니지만 장애를 갖고 있는 아동들이 학교를 가서 생활할 수 있게 저희가 의사 방문이 이루어지고 있고 간호사가 가서 지금 돌봄을 같이 하고 있고요. 결국은 저희는 이렇게 가능했던 것들이 자원활동을 하는 저희 그 자원봉사 했던 보건예방 학교를 나오고 지금은 이제 건달이라고 하는데 건강달인, 그러니까 건강 리더를 양성하는 거죠. 지역 주민 속에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다양한 활동은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 자원을 이러면서 연계를 안 할 수가 없었는데 집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간단한 거는 조합원 중에 설비업자나 이런 분들이 집수리를 해주었고 조금 더 전문적인 그 집수리가 필요하다 이러면 목수 협동조합 이런 데 자원을 연계해서 집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가운데 보시면 지팡이 짚고 내려오시죠. 이분이 식사를 배달하러 갔는데 반찬을 배달을 하러 갔는데 거동은 가능하신데 집밖을 1년 넘게 못 나오신 거예요. 그 이유가 빌라에 3층 사는데 난간이 다 부셔져서 불안하니까 못 내려오신 거죠. 그래서 이
난간을 고쳐드리니까 이렇게 나오셨어요. 그래서 햇빛 보시고 굉장히 이제 기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고 하다 보니까 다양한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이 자꾸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의 연탄 때는 세 가구가 있어서 연탄을 저희가 구매를 해서 같이 나눠드리고 김장도 같이 해서 나눠드리고 이런 활동이 계속되고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건강 리더 자원활동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조금 더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통해서 어르신들이 조금 더 어르신을 돌보는 이 사업을 저희가 시범 사업을 올해 3개월 동안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공감대가 굉장히 많이 커졌습니다. 어르신이 어르신을 돌본다는 이 사업이 이렇게 공감대 있고 친밀하게 되고 서로의 만족도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미처 못했었는데 그래서 2023년도에는 한 100분의 노인 일자리를 연계해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고요. 예, 요거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주민 참여 건강 돌봄 리더라는 표현을 썼는데 저희는 이제 건강 달인 이분들이 이제 지역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정리를 해본 거고요. 예, 저희가 해오면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초기에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돌봄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건강한 관계망이 중요하다. 이거는 하루아침에 생길 수 없는 거다. 그래서 굉장히 일상적으로 지역에서 이런 관계들을 하기 위한 다양한 공동체 활동, 일상 활동들이 지속되고 있고요. 요거는 오렌지 카페는 올해 처음 이제 시범 사업을 했는데 치매 어르신들을 한 7분이 지역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시범 사업으로 치매 어르신 7분하고 보호자분들을 모셔다가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열려져 있고 내가 평소에 몰랐던 것들을 서로 보호자들이 만나고 환자분들도 오시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었고요. 네, 의료사업의 지역 통합돌봄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우리가 만들어가고 싶은 지역사회의 통합돌봄은 건강한 관계망을 어떻게 맺냐. 그리고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는 서로 돌보고 돌봄을 받는 마을 공동체에서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오버됐는데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현숙 전문인 인천평화의료사협의 지역사회 중심에 대해서 아주 좋은 사례를 발표해 주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례가 많은데 충분히 시간을 못 들여서 너무 죄송하고 중간에 막 독촉드려 그래갖고 저도 좀 마음이 불편하고 그랬습니다.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지역사회 돌봄, 이제 생애 말기 돌봄 부분에 있어서 호스피스 전문기관 그리고 치매 안심센터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서비스의 양적, 질적 전환을 위해서는 1차 의료 또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런 중요한 사례를 또 인천 평화의료원 사례에서 발표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 끊지 못하고 끝까지 발표하도록 시간을 좀 배정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상 세 분의 발표를 잘 들었고 이제 휴식 시간 없이 그냥 곧바로 종합 토론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종합 토론 시간이 딱 20분밖에 안 남아서 휴식 시간 없이 곧바로 종합 토론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발표를 세 분 이렇게 했는데요. 토론 부분에 있어서 먼저 그 세 분 발표를 좀 듣고 김대균 교수님께서 먼저 어떤 부분을 좀 우리가 좀 토론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처음 이렇게 풀어주시면 아마 기존에 발표하신 분들도 거기에 대한 의견을 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많은 준비들 해주셔서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커뮤니티 케어라는 용어가 우리나라에서 좀 많이 이제
사용되고 다들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한 지가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전부터 우리가 우리 인천 평화의료 사회적 협동조합이 89년도라고 하셨으니까 사실 30년 전부터 저희가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사실 자생적인 노력들이 지금 있었던 거지만 그게 이제 제도로서 관심 갖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동기는 아무래도 소위 이제 뭐 일종의 메타포지만 그레이 쓰나미라고 부르죠. 저희가 지금 노인들이 몰려온다 뭐 이런 이제 표현들을 하고 있고 한 20년 30년 후면 정말 지금 이대로의 그 관행이 지속되면 임종할 병상이 없다라는 얘기까지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저희 최근에 어떤 그 과정들을 보면 좀 많이 더디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동에 입원하기 위해서 대기를 하고 한 2주쯤 지나서 저희가 이제 연락을 해보면 이미 운명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거든요. 물론 너무 늦게 호스피스 완화의료 돌봄을 선택하시는 것도 이제 우리가 앞으로 많이 이제 바꿔 나가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선택하셨지만 정작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을 할 수 없는 게 우리나라 이제 뭐 특히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의 이제 문제이긴 한데요. 저는 이제 집 같은 병원이 우리의 대안이 돼야 될지 아니면 병원 같은 집이 대안이 돼야 될지가 좀 고민입니다. 그래서 집에 계시면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특히 집에 있으면서 간병 부담이 큰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대부분 시설일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아까 제일 처음에 우리 장승남 교수님 보여주신 표 중에 여성은 시설에서의 사망이 점점 늘어나고 남성은 병원에서의 사망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 보면서 아마도 이제 여성들이 80세 이후에 이제 고령자들이 여성 비중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 중에 특히 이제 치매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 시설 돌봄을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분들을 시설이 아닌 우리가 집에서 돌보는 게 과연 바람직할까라는 생각도 조금은 듭니다. 그런 간병 부담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호스피스 완화의료 기관을 포함해서 이제 집 같은 환경을 만드는 병원을 만든다고 해도 결코 사실은 어려운 게 아까 우리 건강은 관계라고 말씀하셨는데 병원에서는 사실 그런 사회적 관계망 형성이 단절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이제 가정 중심의 생애 말기 돌봄에 대한 관심들이 단지 뭐 의료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사회복지와의 잘 연계나 이런 것들이 고민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간이나 그러니까 간경화나 만성 호흡기 질환이 호스피스 대상 질환이 됐을 때 사실 저희는 이분들한테 우리가 뭘 해줘야 되는지에 대해 사실 아무 준비가 없었거든요. 근데 만약 그 치매 환자도 이제 호스피스 돌봄의 대상이 된다라고 정책적인 결정을 내렸을 때 똑같은 이제 실수를 저희가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저희도 치매 환자 돌봄에 대해서 먼저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 호스피스 완화의료 종사자들도 이런 치매 환자들의 어떤 전반적인 돌봄의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또 치매 돌봄 종사자분들도 우리 환자들의 생애 말기에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 체계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어떻게 앞으로 같이 노력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첫 고민을 이제 나누는 자리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뭐 너무 배운 게 많아서 질문을 따로 드릴 만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나온 얘기를 좀 정리해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생애 돌봄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이제 자원이라면 인적 자원도 될 수 있고 또 시설이라든가 그런 또 예산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포괄할 수 있는 부분인데 고령층이 늘어나고 치매가 늘어난 거에 비해서 우리가 가용할 만한 자원 자체가 충분치 않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만은 우리나라 여건들 보게 되면 그래도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이고 기대 수명 자체로 보게 되면 2030년 되면 우리나라가 기대 수명 1위 국가로 등극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부분에 자원이 없는 것이 아니고 자원의 배분에 실패한 것이다. 실제로 보면은 그리고 자원을 필요한 걸 써야 되는데
쓰지 못하고 사각지대가 넓어지는 거가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병원에서부터 지역사회로, 그래서 오늘 지역사회 중심 생애말기 돌봄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결국에서는 지역사회가 변화돼야지 이 부분에 대한 생애말기 돌봄에 관한 필요한 준비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혹시 거기에 관련해서 지금 언급하신 거는 주로는 서비스 전달 체계에 대한 문제, 또 한쪽에서는 이제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하느냐, 특별 임종 급여에 대한 문제, 뭐 이런 부분들을 언급하셨는데, 요거 부분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좀 이런 것부터 먼저 하자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장순환 교수께서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돌봄의 스펙트럼이 워낙 넓어가지고요. 그 같은 돌봄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해도 사실 사람마다 좀 생각하는 정의나 개념과는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전문가들도 지금 돌봄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 보건의료나 복지계 전문가들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젠더 여성계도 그렇고. 그런데 각자 이제 바라보고 있는 지점들은 조금씩은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돌봄을 이제 복지나 보건의료, 뭐 치안이나 안전 문제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제 공공 영역에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권리로서의 돌봄이 되겠고, 또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정도의 돌봄, 내가 하루하루를 연명할 수 있고 또 살아갈 수 있는데 생활 기능을 다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을 수 있는 정도의 돌봄을 이야기한다면, 그건 이제 관계 속에서 기능과 관련된 그런 돌봄 영역일 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주로 개인적인 돌봄에 가까운 이제 용어 정의가 되겠고요. 이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임종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나 보건의료나 뭐 치안과 안전 등과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까지 약간 배분 실패가 있지 않겠느냐. 보건의료도 지역 편차가 너무 심하고 인력들의 편차도 너무나 심하고 자원도 부족하고 배분의 실패가 있고, 또 개인적인 측면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돌봄은 지금 세 번째 발표해 주신 분의 이야기들을 쭉 들어보면 이 관계 속에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돌봄이 굉장히 큰데, 관계의 실패가 이웃의 실패, 관계의 실패가 있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배분의 실패와 관계의 실패가 이제 종합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지점이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생애 말기인데, 최근 들어 돌봄의 담론을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은 점점 더 담론의 수준이 높아져가지고 질병의 권리에 대한 얘기까지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권이란 얘기는 많이 해봤지만 잘 아플 권리, 질병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제 잘 죽을 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잘 죽을 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김대균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집 같은 병원이냐 병원 같은 집이냐, 과연 꼭 집에서만 이제 임종을 맞이하는 게 맞을까, 이제 이런 질문들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그런 질문을 우리는 훨씬 더 활발하게 했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무엇이 옳은 것이냐라기보다는 선택권을 주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집 같은 병원에서 사망하고 싶은지, 또는 병원 같은 집에서 사망하고 싶은지, 생애 말기를 보내고 싶은지에 대해서 선택할 권리가 있고, 그 선택에 의해서 어디에 가서든 동일한 잘 아플 권리와 잘 죽을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선택할 권리를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우리 사회에 없기 때문에 선택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나에게 부족하기 때문에, 나에게는 없는 자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선택할 수 없다면 그야말로 그거는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고 소외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생애 말기 돌봄은 소외를 방지해야 되고 선택권이 극대화돼야 된다. 그 어느 때보다도 건강한 사람부터 질병에 있는 사람, 그 어느 순간보다도 가장 선택권이 극대화될 순간은 바로 생애 말기 돌봄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동등한 정도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가치를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자 하는 존엄한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정권에 대한 걸 강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인천에서 이 논의를 하고 또 인천 광역치매센터에서 오신 거니까 제가 보기에는 국가가 중요한 책임을 져야 되지만 지역사회에 있는 이런 요구에 대해서 세밀하게 반응할 수 있고 신속하게 반응할 수 있는 부분이 지자체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자체가 이를 좀 인천시가 지원할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특별 임종급여 부분이 전체 한 2천억 정도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되게 인천시가 필요한 부분이 전국에 한 20분의 1 정도 돼요.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인구 구조를 놓게 되면은 그렇다면은 좀 20분의 1 정도라고 한다면 한 100억 원 정도의 규모 쪽 부분인데 지자체에서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다. 지금 의료급여로 쓰는 인천시 부분에서 예산 규모가 5천억이 넘어갑니다. 근데 10%만 절약하더라도 벌써 500억 정도거든요. 실제로는 다른 부분에 대한 자원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인데 인천시가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한 자원 배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겠냐, 또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쪽으로 하겠냐라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지금 광역센터가 있는데 이거하고 구단위에 있는 안샘 치미센터하고 그리고 1차리오에 있는 개원의사들 또 의료사역과 같이 시민들의 참여 구조, 요게 긴밀하게 연결되어지는 구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문 호스피스 센터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좀 지역에서 조밀하게 있는 1차료의 네트워크망이 같이 있어야지만 시민들의 요구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인천평화의료사역 1차료하고 그 다음에 광역 치매센터 같이 이렇게 온 부분들은 조금 더 이 구조를 조금 더 그물망처럼 만들자. 또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급여 구조 부분들을 국가가 하기 전에 미리 지자체에서 시범 사례를 지자체에서 한다든가, 네,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은데 항상 인천시가 전체 다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갔다가 중하위권에서 슬그머니 하는 뭐 그런 방식을 대화를 좀 극복하고 좀 선도적으로 좋은 모범을 좀 좋겠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혹시 인천시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떠실지. 네. 네, 우선 저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네. 지역사회에서 치매 돌봄이 이제 광역이나 치매 안심센터 단위로 진행되고 있고, 또 여기 평화의료 이제 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에서도 이제 아까 사례를 통해서도 보신 바와 같이 치매에 관련된 사례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한데, 사실은 아직까지는 이렇게 금흑망처럼 촘촘한 지역사회 내에서도 이런 체계가 구축되지 않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재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치매 안심센터는 이제 국고 보조금이나 이제 지자체 보조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또 별개로 이런 자원봉사 활동들의 인프라는 사실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국가 재원을 통해서 하는 사업들이 또 지자체에서 자원봉사처럼 인력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연계가 되고, 또 저희 안심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사업들을 지금 협동조합에서 지원하고 있는 대상자들에게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잘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인천시에도 주치 조례가 있기 때문에 주치가 지금의 이러한 생애 말기 돌봄을 할 수 있을 때 특별 급여로 지원하는 부분들을 만들면 시의원 쪽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의 요구를 좀 포괄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인천시가 법적인 부분은 이미 다 갖춰진 것 같습니다. 호스피스 완화 의료에 관한 조례도 이미 재작년에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방향만 잘 설정을 하면 임종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인천시가 얼마든지 선도해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혹시 플로아 쪽에서 지금 시간이 좀 남지 않았는데 좀 질의나 코멘트를 한두 분 정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관심이 많이 있어가지고 공부하러 좀 왔습니다. 인천 평화의료사협 조합원 오선근입니다. 작년에 퇴직하고 나서
좀 이후에 40년 동안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을 해서 40년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100세 넘어서까지 살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7, 8년 전에 오카야마 의료 사협이랑 그 도토리 의료 사협에 갔을 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일본에서는 임종을 집에서 맞는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한국은 어떠냐? 그리고 그 치매 환자들이 자기가 살던 지역에서 지역 사람들이랑 좀 돌보면서 어울리면서 치매 관리를 하는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한국은 좀 어떠냐? 이런 두 가지 질문을 받았는데 제가 답변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답변을 제대로 못했는데요. 제가 두 군데 방문했던 지역을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오카야마 같은 경우는 한 70만 정도 되고 의료사협이 있는데 8만 의료사협이 있고 그리고 8만 의료사협에 건강 그 생활 소모임이 850개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도토리 의료사 도토리 같은 경우는 20만 도시에 5만 조합원이 있고 그리고 그 건강 그 생활 소모임이 한 550개 정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지자체라든지 정부의 역할도 필요하지만은 그 550개, 850개의 그 이 건강 모임, 생활 모임이 상당히 든든한 어떤 역할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도토리 시장님은 의료 생협을 엄청나게 칭찬을 하시면서 도토리에서는 의료 생협이 있어가지고 의료비가 절감이 되고 있고 이 노인들의 삶이 이 행복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했었고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느꼈던 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 교수님한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우리 사회에서는 죽음에 대해서 좀 금기시하는 또 유교문화라든 이런 등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전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친구들이랑 얘기해도 죽음을 얘기하는 걸 좀 꺼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죽음에 대한 인식, 문화 이런 것도 좀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좀 자연스럽게. 그리고 미리 준비를 좀 하는 그런 문화로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생애 말기 돌봄이라든지 치매라든지 이 건강 관리라든지 그리고 지역의 공동체의 보살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식이랑 문화가 좀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정부랑 지자체라든지 이런 역할도 계속적으로 요구가 하지만은 시민들 스스로 협동에 의해서 해결하는 인천평화의료 사협같이 이런 모델들을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고 그리고 지역의 의료시설이랑 또 지자체랑 이런 부분들을 공동으로 풀어가는 그리고 또 이렇든 저렇든 간에 고령화가 되게 급속히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젊은 층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돈의 문제도 저는 시간이 지나면서 되게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양한 쪽으로 좀 풀어가야만이 지속 가능한 사회가 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들면서 장 교수님한테 이제 죽음의 문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발표를 해주신 심지영 센터장님한테 좀 우리 인천 평화의료사협 같이 지역에서 협동 공동체 이런 활동하는 단체들이 지자체들이랑 의료기관들이랑 긴밀하게 연계가 돼서 좀 더 민간의 역할이 좀 확대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파트가 워낙 많다 보니까 만약에 집에서 누군가 사망하실 경우에 이제 사망한 시신을 옮기는 것도 다 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면 지역 주민을 만나게 되고 지역 주민들은 그걸 만약에 목격하거나 보게 된다면 이제 많은 시간 동안 또 이제 불평을 또 하게 되고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사는 이웃 속에서 이제 사망이나 임종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너무 인식을 그동안 안 하지 않았나. 당연하게 병원에서 사망하거나 또는 시설에서 사망한다고 여기지 않았나. 우리 지역사회에서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장례도 사실 집에서 치르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해서 정말 좋은 아젠다를 던져주셨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시민 참여 없이 이루어지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연대만이 살 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연대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밑바탕이 돼야 될 것은 우리 함께 이거를 논의해보고 생각해보자라는 문화 인식 개선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저희 이제 의료기관이나 의학과 같이 민간이 역할을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이 광역치매센터에서도 사실 민간 협력에 대한 사례들을 많이 찾고 이제 그 부분들을 공유해서 지역사회에 대해서 이런 민간 협력 사례들이 많이 전파되기를 사실 원했는데 저희가 찾아봤을 때는 참 치매와 이제 민간 기관들이 이렇게 연계에 돼서 했던 사례들을 많이 찾아볼 수는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질문해 주신 것처럼 아직까지는 그 민간 역할에 대한 부분이 어떤 공식적으로 되어져 있는 부분이 없는 게 부족한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안심센터에서도 지역 자원에 대한 현황들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관련된 정보의 제공이 있고 또 안심센터에서도 이렇게 민간 이제 기관들이나 센터들과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거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금 종사자들의 인식 개선부터 되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인천광역치매센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민간 협력 우수 사례에도 지속적으로 앞으로 해나갈 계획이고 또 광역 차원에서도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은 지원할 수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부분들은 저희 광역치매센터로 문의를 주셔도 되고 저희도 이제 아까 사례 발표하셨을 때 부평구하고도 또 지속적으로 연계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꾸준히 그런 지역사회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 저희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돼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인천광역시 광역치매센터 또 권역 호스피스 센터 이런 데에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인천시가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 센터에 있는 분이 그런 주장을 하면은 자기네 예산 늘리는 거라고 인천시가 사실 보면은 그거를 별로 주목하지 않아요. 그런데 시민들이 나서서 여기 오면은 광역 치매 안심센터나 권역 호스피스 센터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시민들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인천시가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보면 시민들의 목소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걸 생각하고 제가 보기에는 그 오성근 선생님께서 얘기한 것 같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시민들이 집에서 보면은 내가 죽을 권리가 있다. 그리고 존엄하게 죽을 권리가 있는 거를 시민들이 요구를 해서 인천시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뭐 그렇게 하면 오늘 아마 주최하는 그 내용들이 빠른 변화가 올 수 있도록 지자체한테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가 두 번째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토론을 하는데 조금씩 이제 구체화되는 부분인데 더 이제 지자체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아마 오늘 같은 자리에 지자체에 책임 있는 분들이 나와서 그 토론에 있으면 훨씬 더 그런 변화가 빨리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이제 뭐 3차 또 심포지엄 또 계속 하시겠죠? 예. 네네. 네네. 그러면은 조금씩 우리가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우리가 생애 말기 돌봄과 관련되어 있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나 또 근무와 같은 그런 돌봄 조직을 향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제 기대를 가지면서 오늘 심포지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